세종에게는 1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아끼던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총명한 재능을 타고난 다섯째 아들, 광평대군이었습니다. 광평대군은 세종 9년에 태어나 세종 26년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20해도 채 살지 못했지만 그가 남긴 효심과 총명함은 궁중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학문을 좋아하고 마음이 바르며 어린 나이에도 아버지를 공경하는 데 남달랐던 왕자. 세종은 그를 늘 곁에 두고 싶어 했습니다. 허나 그의 삶은 아버지보다 먼저 끝나버렸습니다. 세종의 마음에 영원히 남은 아픔이 되었습니다. 광평대군의 죽음은 공식 기록에는 병사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생 뒤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이 총명한 왕자의 삶을 앗아갔을까요? 그날 세종은 왜 홀로 눈물을 흘렸을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세종 9년 서기 1427년 여름의 일이었습니다. 경복궁 교태전에 경사스러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소원왕후께서 다섯째 왕자를 낳으셨습니다. 세종은 그 아들에게 광평이라는 이름을 내렸습니다. 넓고 평탄하다는 뜻을 담은 이름이었습니다. 광평대군은 유난히 총명한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후대에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3살의 천자문을 모두 깨우쳤다고 합니다. 5살에는 벌써 시를 지어 올렸다는 설도 전해집니다. 총명하여 7살이 되었을 때는 사서삼경을 배우기 시작했고 논했습니다. 궁궐 안신아들이 모두 혀를 내둘렀습니다. 세종에게는 1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 문종은 세자로서 무거운 짐을 짊어졌습니다. 둘째 효령대군, 셋째 수양대군은 무예와 권모술수에 능했습니다. 넷째 안평대군은 예술과 글씨에 뛰어난 재주가 있었습니다. 허나 광평대군만은 그들과 달랐습니다. 학문에 대한 순수하고 깊은 열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세종이 집현전에 거동하셨습니다. 광평대군도 아바마마를 따라 함께 나아갔습니다. 당시 광평의 나이는 겨우 12살에 불과했습니다. 집현전 학사들이 한창 경전의 뜻을 논하고 있었습니다. 후대에 전해지는 이야기에는 어린 광평이 세종을 따라 집현전에 들렀을 때 학문에 대한 이해가 남달랐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실제로 공식 기록에 남아있지는 않지만 광평이 총명하다는 평가는 당시에도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대군마마, 그 뜻은 이러하옵니다. 광평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과는 어찌 달리 보아야 하옵니까? 세종의 입가에 흐뭇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 아들은 단순히 글을 외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깊이 이해하고 스스로 연결하여 생각하는 아이였습니다. 집현전을 나서며 세종이 광평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광평아, 그대는 진정한 학자의 길을 걷게 되리라. 광평이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아 절을 올렸습니다. 아바마마의 가르침을 따라 정진하게 싸웁니다. 세월이 흘러 세종 15년 광평은 15살이 되었습니다. 혼인을 앞두고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배필은 영의정 하연의 손녀로 정해졌습니다. 명문가의 딸로 학식과 덕이 깊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광평은 혼례를 준비하며 분주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그해 봄 궁궐 안은 평온하고 따스했습니다. 기와 지붕 너머로 하얀 살구꽃 잎이 흩날렸습니다. 광평은 자신의 서재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창호지 문으로 따스한 봄 햇살이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허나 그날 오후 광평의 얼굴이 갑자기 창백해졌습니다. 목구멍 깊은 곳에서 뭔가 치밀어 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참을 수 없는 기침이 거세게 터져나왔습니다. 손수건을 입에 댔을 때 붉은 핏방울이 묻어났습니다. 광평은 놀란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수건을 황급히 소매 속에 감춰 넣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들켜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혼례를 앞둔 지금 이런 일이 알려져선 안 되었습니다. 그 순간 궁궐 밖 어딘가에서 어둠이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광평은 아직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며칠이 지났지만 광평의 기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식은땀이 이불을 흠뻑 적실 정도였습니다. 광평은 가까이 모시는 내관들에게 단단히 입을 다물라 명했습니다. 이 일은 절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내관들이 난처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오나 대군마마, 이는 중한 병이옵니다.
광평이 차가운 목소리로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명이라 하였다. 특히 아바마마께는 더욱 그러하다. 혼례가 불과 한 달 앞으로 다가와 있었습니다. 광평은 어떻게든 몸을 추스르려 애를 썼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지만 야사에서는 광평의 병을 숨기기 위해 은밀히 의원을 찾았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약초를 다려 마시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허나 병세는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세종이 광평을 대전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촛불 아래 홀로 마주 앉았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세종이 광평의 얼굴을 찬찬히 살피며 물었습니다. 요즘 들어 안색이 몹시 좋지 않구나. 광평이 황급히 고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아니옵니다, 아바마마. 소신은 괜찮사옵니다. 세종의 눈빛이 한층 더 깊어졌습니다. 과인 앞에서 거짓을 말하지 마라. 광평의 입술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아바마마의 눈은 언제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혼례를 앞두고 긴장된 탓이옵니다. 세종이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피를 토했다는 소문을 들었다. 광평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습니다. 내관 중 누군가 입을 연 것이 분명했습니다. 세종이 자리에서 일어나 광평에게 다가왔습니다. 어찌하여 과인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광평이 고개를 떨구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바마마를 근심케 하고 싶지 않았사옵니다. 세종의 손이 아들의 어깨 위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어리석은 효심이로다. 내 몸이 아파야 과인이 더 아프다. 그날 밤부터 세종은 최고의 어이들을 광평에게 보냈습니다. 온갖 귀한 약재를 구해다리게 했습니다. 허나 어이들은 고개를 가로저을 뿐이었습니다. 전하, 대군마마의 병은 범상치 않사옵니다. 세종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무슨 말이냐? 더 자세히 말하라. 어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아뢰었습니다. 병이 깊어 폐가 심히 상한 것으로 추정되옵니다. 궁궐 안에 불길한 소문이 조용히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광평대군의 혼례가 미루어질 것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광평은 자신의 처소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꽃은 여전히 아름답게 피어 있었습니다. 허나 그의 눈에는 그 어떤 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감기가 아니었습니다. 몸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광평은 그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조용히 다가오고 있음을. 혼례 날짜가 무기한 연기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영의정 하연의 집안에서는 당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혼례를 준비하던 모든 것이 멈춰선 채였습니다. 광평은 그 소식을 듣고 깊은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소신이 무슨 자격으로 혼인을 논하겠사옵니까? 세종은 밤낮으로 광평의 처소를 찾았습니다. 아들의 곁을 지키는 것이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허나 광평의 기침은 날로 더욱 심해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 밤 세종이 어이들을 급히 불러 모았습니다. 대전에 모인 어이들의 얼굴은 모두 어두웠습니다. 광평을 살릴 방도가 정녕 없단 말이냐? 세종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나라를 다스린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허나 지금 그는 아들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한 아비에 불과했습니다. 어이들이 땅바닥에 엎드려 아뢰었습니다. 전하, 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사옵니다. 그래도 방법이 있을 것 아니냐? 세종의 고함 소리가 대전을 울렸습니다. 신하들이 모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 세상 어떤 권력도 죽음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실록에는 광평의 병에 대해 세종이 크게 근심했다는 기록이 있으나 전국의 명의를 찾으라는 명령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들의 병세를 염려해 여러 치료 방법을 모색했을 것이란 해석이 전해집니다. 조선왕조실록에 광평대군의 치료를 위해 세종께서 명의를 찾고 약재를 구하도록 명했다는 기록은 확인되지 않은 한 세종은 아들을 잃을까 두려워했습니다. 광평의 형제들도 슬픔에 잠겼습니다. 세자 문종이 동생의 처소를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광평이 누워 있었습니다. 한때 총명하던 얼굴은 이제 뼈만 앙상했습니다. 저하, 소신이 누를 끼쳐 송구하옵니다. 광평이 일어나려 하자 문종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냥 누워있거라. 무리하지 마라. 문종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이 세자로서 무거운 짐을 짊어질 때도, 수양이 권력을 향한 야심을 드러낼 때도,
안평이 예술에만 빠져 있을 때도 광평만은 순수하게 학문을 사랑했습니다. 그런 동생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세종 26년 여름, 광평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더 이상 일어나 앉을 힘조차 없었습니다. 세종은 정사를 돌보지 않고 아들 곁을 지켰습니다. 신하들이 간곡히 말렸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과인이 왕이기 전에 아비라는 것을 잊지 마라. 광평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말할 힘조차 없었지만 눈빛으로 무언가를 전하려 했습니다. 세종은 그 눈빛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바마마, 근심하지 마옵소서. 허나 어찌 근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한글을 창제하고 과학을 발전시킨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수많은 난제를 지혜로 풀어낸 성군이었습니다. 허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생명 앞에 왕의 권위는 한없이 무력했습니다. 광평이 가늘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죽음이 바로 코앞까지 다가와 있었습니다. 세종은 아들의 손을 더욱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세종 26년 1444년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광평대군은 이제 19살의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허나 그의 몸은 이미 죽음의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광평이 피를 크게 토해냈습니다. 내관들이 황급히 세종을 불러들였습니다. 세종이 달려왔을 때 광평은 이미 정신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광평아, 광평아. 세종이 아들을 흔들며 외쳤습니다. 허나 광평은 미약하게 숨을 쉴 뿐이었습니다. 어이들이 급히 침을 놓고 약을 타렸습니다. 그 어떤 것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광평이 잠시 눈을 떴습니다. 세종이 아들의 손을 꼭 쥐며 울먹였습니다. 광평아, 아비가 여기 있다. 광평이 가늘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바마마. 소신이? 불효를.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흘렀습니다. 세종이 아들의 눈물을 손으로 닦아주었습니다. 아니다, 아니야. 네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 광평이 힘겹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힘없는 목소리로 더 오래 곁에 있고 싶었다고 광평이 말했습니다. 세종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한글을 만들어 백성을 이롭게 하고자 했던 왕이었습니다. 치구기를 만들고 해시계를 발명한 성군이었습니다. 허나 지금 이 순간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었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아들 하나 살리지 못하는데. 밤이 되자 광평의 숨소리가 더욱 약해졌습니다. 세종은 아들의 침상 곁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어찌하여 이 아이를 데려가려 하시나이까? 그의 목소리가 대전을 가득 채웠습니다. 밖에 대기하던 신하들이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대로 왕의 절규는 한 아버지의 절규였습니다. 광평이 마지막 힘을 다해 입을 열었습니다. 아바마마 부디 옥체 보존하옵소서. 그것이 광평이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19회의 짧은 생을 마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세종이 아들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세자 문종이 들어와 아버지를 부축하려 했습니다. 세종은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과인을 그냥 이대로 두거라. 세종은 밤새도록 죽은 아들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차가워져가는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신하들이 여러 번 나와주실 것을 청했습니다. 세종은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과인이 이 아이와 함께 있겠다.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세종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던 강인한 왕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그저 아들을 잃은 한 아비의 모습만이 남아있었습니다. 궁궐 전체가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광평대군의 죽음은 모두에게 충격이었습니다. 그토록 총명하고 효성스러웠던 왕자가 떠난 것이었습니다. 세종은 그날 이후 한동안 정사를 돌보지 못했습니다. 실록의 기록대로 아들을 보낸 슬픔이 너무나 컸습니다. 밤마다 광평을 그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광평의 장례를 치른 후 세종은 홀로 대전에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며 방안을 어슴푸레하게 비췄습니다. 세종의 머릿속에는 광평과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처음 광평을 안았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세종 7년 봄 소원왕후가 5째 아들을 낳았을 때였습니다. 갓난아기 광평은 유난히 맑은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종은 그때부터 이 아들이 남다를 것임을 느꼈습니다. 후대에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광평이 3살 때 일이 기억났습니다. 어느 날 세종이 서재에서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린 광평이 뒤뚱뒤뚱 걸어 들어왔습니다. 아바마마, 이 글자가 무엇이옵니까? 세종이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3살배기 아이가 글자를 가리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 천자란다. 광평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이것은요? 땅지자이니라. 그날 세종은 아들에게 천자문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광평은 천자문을 모두 깨쳤습니다. 세종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때 그 아이가 얼마나 기특했던지 야사로 전해지는 광평이 10살이 되던 해의 일도 떠올랐습니다. 세종이 한글 창제를 위해 밤낮으로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광평이 아버지의 서재를 찾아왔습니다. 아바마마, 밤이 깊었사옵니다. 세종이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광평아, 아직 잠들지 않았느냐? 광평이 조심스럽게 차를 내밀었습니다. 옥체를 상하실까 염려되어 차를 다려왔사옵니다. 세종이 따뜻한 차를 받아 마셨습니다. 광평은 아버지 곁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곁을 지켜주는 아들이 고마웠습니다. 세종이 한글을 창제하던 시기의 기록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광평이 창제 과정에 직접 의견을 나눴다는 사료는 없습니다. 다만 후대에서는 광평이 학문을 사랑했기에 아버지의 뜻을 이해했을 것이라 전해지기도 합니다. 10살밖에 안 된 아들이 한글의 본질을 꿰뚫어 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밤 부자는 함께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광평은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는 유일한 아들이었습니다. 세종은 왜 광평을 그토록 아꼈는지 이제 깨달았습니다. 광평은 단순히 총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학문을 사랑했습니다. 권력이나 명예를 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진리를 추구하는 학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종이 한글을 만든 것도 그런 마음에서였습니다. 백성을 사랑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고자 했습니다. 광평은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세종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허나 이번 눈물은 조금 달랐습니다. 슬픔만이 아니라 감사함도 담겨 있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광평과 함께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들은 세종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세종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광평은 떠났지만 그가 남긴 것들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순수한 학문에 대한 열정과 효심이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광평의 죽음 이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세종은 아들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한 통의 편지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는 실록에 기록된 사실은 아니지만 후대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속에서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그 겉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전합니다. 아바마마께 드리는 마지막 글. 세종의 손이 떨렸습니다. 조심스럽게 봉을 뜯고 편지를 펼쳤습니다. 광평의 필체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바마마, 소신이 이 글을 쓸 때는 이미 병이 깊어진 후일 것입니다. 아바마마께서 너무 슬퍼하실까 두려워 생전에는 이 마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소신은 불효를 저질렀으나 한 가지만은 자랑스럽습니다. 아바마마의 아들로 태어나 19년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세종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져 편지를 적셨습니다. 손을 떨며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아바마마께서 만드신 훈민정음을 보았을 때를 기억합니다. 그 글자에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신은 그 마음이 세상에 널리 퍼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디 아바마마께서는 이 일을 멈추지 마시옵소서. 세종이 편지를 가슴에 꼭 껴안았습니다. 광평은 죽어가면서도 아버지의 뜻을 걱정했던 것입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신하들이 훈민정음을 반대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허나 아바마마께서는 흔들리지 마시옵소서. 이 글자는 반드시 백성들에게 빛이 될 것입니다. 소신이 비록 곁에 있지 못하오나 하늘에서 지켜보겠습니다. 세종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광평이 왜 그토록 한글에 관심을 가졌는지를.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바마마, 소신을 위해 슬퍼만 하지 마시옵소서.
소신은 짧았지만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바마마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소신의 가장 큰 자랑입니다. 부디 옥체를 보존하시어 큰 뜻을 이루시옵소서. 소신은 언제나 아바마마를 사랑하옵니다. 세종이 편지를 내려놓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남긴 사랑과 믿음이었습니다. 세종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가을 하늘이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광평이 바랐던 대로 훈민정음을 널리 펴겠다고. 신하들의 반대가 있어도 멈추지 않겠다고. 백성을 위한 글자를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세종은 광평의 편지를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다시 정사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신하들이 놀란 얼굴로 왕을 바라보았습니다. 슬픔에 잠겨있던 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세종이 대전에서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과인이 훈민정음을 만든 것은 백성을 위함이었다. 신하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광평이 마지막까지 이 일을 걱정했다. 세종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과인은 아들의 뜻을 헛되이 하지 않을 것이다. 그날 이후 세종은 더욱 강하게 한글 보급에 힘썼습니다. 광평의 죽음은 세종에게 새로운 힘을 주었습니다. 아들이 남긴 사랑이 아버지를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광평이 떠난 지 2년이 흘렀습니다. 세종 28년 서기 1446년 가을이었습니다. 세종은 마침내 훈민정음 반포를 선언했습니다. 대전의 신하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많은 신하들이 여전히 반대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허나 세종의 의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과인이 훈민정음을 만든 것은 백성을 위함이다. 세종의 목소리가 대전에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 백성이 그를 몰라 억울함을 호소하지 못한다. 신하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한자를 사용하면 되옵니다. 세종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자는 어렵고 배우기 힘들다. 또 다른 신하가 아뢰었습니다. 중국을 섬기는 우리가 독자 문자를 쓰는 것은. 세종이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과인의 백성은 조선 백성이다. 그의 눈빛이 강렬하게 빛났습니다. 과인은 이 땅의 백성을 위한 글자를 만들었다. 대전은 고요해졌습니다. 세종의 결연함이 모두를 압도했습니다. 이때 후대에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세종이 마음속으로 광평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실록에 기록된 사실은 아니지만 광평의 죽음 이후 세종이 더욱 백성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 뜻을 굳혔다고 해석하는 전승이 남아 있습니다. 세종은 조용히 속으로 한 번 더 다짐했을지도 모릅니다. 광평아, 너와 함께 보지 못한 세상이지만 아비가 반드시 이루겠다. 그날 세종은 훈민정음 반포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지편전학자들이 해례본을 완성했습니다. 책에는 훈민정음의 원리와 사용법이 담겼습니다. 세종은 직접 서문을 썼습니다.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않는다.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가엾게 여겨 새로 28글자를 만드니 사람마다 쉽게 익혀 날마다 쓰는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훈민정음이 반포되자 백성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글을 몰랐던 평민들이 하나둘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장터에서 한글로 쓴 편지가 오갔습니다. 부녀자들도 한글로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세종은 이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광평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세종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아들이 남겨둔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한글은 조선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법률 문서가 한글로 번역되었고 백성들이 억울함을 글로 호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식이 더 이상 양반들만의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세종은 광평의 무덤을 찾았다고 전해집니다. 가을바람이 나뭇잎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광평아, 아비가 약속을 지켰다. 이 장면 또한 기록이 아니라 세종과 광평의 깊은 부정을 기억한 사람들이 후대에 덧붙인 상징적 이야기입니다. 세종은 광평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순수한 마음을 가슴에 새긴 채 백성을 위한 글자를 반포했습니다. 그 뜻은 세대를 넘어 조선을 바꾸는 거대한 물결이 되었습니다. 훈민정음 반포 후 세종의 삶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나랏일을 돌보았지만
예전과는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밤마다 세종은 광평의 무덤을 바라보며 조용히 기도했다고 전해집니다. 내가 바라던 세상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다. 세종은 광평이 떠난 후 4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한글은 백성들 사이로 빠르게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시장 아낙네들이 한글로 편지를 주고받았고 글을 몰랐던 농부들도 하나둘 글자를 깨우쳤습니다. 세종이 이 모습을 볼 때마다 광평을 떠올렸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아들이 살아있었다면 이 변화를 누구보다 기뻐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세종 32년 1450년 2월 세종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몸을 돌보지 않고 나란 일에 헌신한 탓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세종이 세자 문종을 불렀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마주 앉았습니다. 문종아, 과인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문종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바마마, 그런 말씀을 하지 마시옵소서. 세종이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광평을 보내고 과인은 많은 생각을 하였다. 세종의 목소리는 잔잔했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길고 짧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무엇을 남기고 가느냐가 중요하다. 야사에서는 이때 세종이 광평이 남긴 편지를 가슴에서 꺼내어 바라보았다고 전합니다. 그 편지는 실제 기록에 남아있지는 않지만 광평의 효성과 세종의 깊은 부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로 전해집니다. 이 아이는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르쳐 주었다. 세종이 조용히 말했다고 합니다. 세종 32년 2월 17일 세종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53세였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세종대왕께서 승하하시니 온 나라가 슬퍼하였다. 왕은 백성을 사랑하고 학문을 숭상하셨다. 훈민정음을 창제하여 백성을 이롭게 하셨다. 그러나 세종이 떠난 뒤에도 한글의 길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연산군 때 한글 사용이 금지되기도 했고 양반들은 여전히 한자만을 고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한글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한글은 조선 사회 깊숙이 스며들었고 한글 소설이 등장하고 여성들의 문학이 꽃피었습니다. 광평과 세종이 꿈꾸던 세상이 천천히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한글은 세계가 인정하는 과학적 문자입니다. 유네스코는 세종의 업적을 기리고 있으며 전 세계 언어학자들 또한 그 우수성을 인정합니다. 광평대군은 19년을 채우지 못한 짧은 생을 살았습니다. 역사 기록에 그의 이름은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후대에 전해지는 이야기 속에서 그는 세종에게 큰 사랑을 남긴 아들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광평이 남겼다고 전해지는 마지막 편지가 세종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해석도 있지만 이것은 기록이 아닌 상징적 전승입니다. 다만 광평을 향한 세종의 깊은 사랑이 그의 결심에 힘을 실어주었다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광평대군의 무덤은 경기도 화성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조용한 언덕 위에 놓여 있으며 가을이면 낙엽이 소복이 쌓입니다. 세종과 광평, 부자의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쓰는 한글입니다. 이 이야기는 역사 기록과 전해지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일부 내용은 극적 구성을 위해 각색되었음을 밝힙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